제3고주파의 유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덴서 회로에 콘덴서 용량의 11%인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였다. 이 경우에 콘덴서의 전격 전류가 10A라고 한다면 콘덴서 투입 시의 전류는 몇 A가 되겠는가? 자, 우리 이 전력용 콘덴서에서요.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삼상에서는 제5고주파 제거, 단상에서는 제3고주파 제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3고주파 제거를 목적으로 할 때 지금과 같이 보통 11%, 실제로는 한 13% 정도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도립 과도 전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좀 보시면 전력용 콘덴서의 부속 회로에서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방전 코일이 있고요. 방전 코일이 하는 역할이 뭐죠?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 전하를 방전하는 게 방전 코일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 다음에 여기는 방전 코일 DC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직렬 리액터가 있을 것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직렬 리액터가 있고 이거는 S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전력용 커패시터가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결선이 돼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SC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전력용 콘덴서의 부속 회로인데요. 여기서 이 스위치를 이렇게 닫아주면은 여기서 뭐가 흐른다고요? 전류, 과도 전류, IC가 흐른다고요. 도립 전류가.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입 시의 도립 전류가 얼만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회로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류 전압이 있을 때요. 여기에 저항, 리액턴스, 리액터, 그 다음에 커패시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회로예요? R, L, C 직렬 회로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때 스위치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스위치를 닫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스위치를 닫음과 동시에 어떤 현상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닫았을 때 발생하는 과도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필기 이론에서 RLC 직렬 회로의 과도 현상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회로 이론에서요. 자, 그런데 그 유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또 설명을 드리기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주 출제됐으니까 이 식만큼은 꼭 암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자, 도립 전류 같은 경우는 식이 다음과 같이 되죠. 1 플러스 루트 XL분의 XC 곱하기 전격 전류 IN 이렇게 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나타내 보면 지금 XL이라고 하는 것은 직렬 리액터인데요. 전력용 콘덴서 용량의 11%인 직렬 리액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자, 여기 XL 대신에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0.11XC가 와야 돼요. 여러분 이 식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형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형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1 플러스 루트에 0.11분의 1이죠. 왜냐면 XC 지워지니까. 자, 루트 그리고 여기 괄호열 닫고 IN인데 IN은 뭐냐면 전격 전류가 10A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0입니다. 10.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은 그 값은요. 40.15가 나옵니다. 40.15A.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공식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뭐다? 이런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모선에서 평상시에 넘버 1 TL은 A모선에서, 넘버 2 TL은 B모선에서 공급받고 모선 연락용 CB는 개방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주어진 그림을 보고 주어진 소문제 5문제를 풀이하는 것인데요.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 교재에 있는 그런 문제 5문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A모선과 B모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즉 이중모선 방식입니다. 자, 이 이중모선 방식을 왜 채택을 할까요? 이렇게 이중모선을 채택하게 된다면 어느 모선의 한 고장이라든지 또는 모선을 점검할 때, 수리 점검할 때도 부하의 운전을 무정전으로 할 수 있어서 전원 공급의 신뢰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모선 방식을 채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에 X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모 그림, 사각형 그림이 있어요. 자, 이 동그라미에 X 쳐져 있는 이 기호는요, 단로기를 의미하게 되고 이 그림은 우리가 차단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요? 단로기. 여기는
차단기라고요. 자, 그런데 단로기와 차단기를 저렇게 배치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단로기는 각 모선에 연결이 되어 있고 차단기는 그 둘을 총괄하는 친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로기와 차단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먼저 단로기는 부하전류 개폐 불가하고요. 고장전류 차단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어요? 아크 소호 능력이 없습니다. 아크 소호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크란 접점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고전압으로 인해서 그 접점과 접전, 전극 간의 도전로가 형성이 되어서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빛과 열을 동반한 현상을 우리가 아크라고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이제 저압 회로에서는 뭐 스파크라든지 아니면 그냥 접점이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전류가 끊기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모선, 즉 초고압 특고압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크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접점을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접점과 접점 간에 즈익 하는 소리와 함께 빛과 열이 동반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플랫폼을 한번 아크라고 검색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열 때 우리 마치 번개의 신 제우스가 번개를 내리치는 것처럼 즈익 하는 경로가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작업자가 위에 올라가서 송전선로에서 작업을 할 때 이 봉과 저 접점 간에 어떠한 길이 형성되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아크인데, 자, 이런 아크를 소화하는 능력을 단로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가지고 있냐? 바로 차단기가 가지고 있어요. 차단기는 아크 소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로기라는 친구를 동생이라고 본다면 차단기라는 친구를 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형이 동생을 이제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겁니다. 동생은 형의 의견 없이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왜냐하면은 단로기는 아크 소호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단기가 만약에 열려있지 않는다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단로기 열 수 없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차단기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단로기를 먼저 투입해도 되는데 차단기를 먼저 투입하고 단로기를 늦게 투입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은 부하전류 개폐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소호 능력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단로기의 핵심은 단로기는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지만 조작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한 상태에서 지금 문제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A모선은 어디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송전선로에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빨간색 경로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B모선은 어디에 공급하고 있나요? 두 번째 송전선로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문제 보시면 1번 보시면 B모선을 점검하기 위하여 절체하는 순서잖아요. 점검 시 절체 순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B모선을 점검한다라는 것은 점검을 위해서 그 부하의 그런 연결된 부분을 다 끊어줘야 됩니다. 근데 A모선은 1번, B모선은 2번에 공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B모선을 점검한다라고 한다면 이 2번에 연결된 이 부분이 끊어져야지 B모선을 점검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를 점검한다고 해서 여기를 열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뭐 열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차단기를 열어버리면 전력이 공급이 끊어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작함과 상관없이 전력을 무정전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이 21번 단로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단로기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열려 있는 겁니다. 오프가 기본 상태예요. 오프가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접점이 만나기만 하면 흘러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단로기를 닫아버리면, 온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A모선과 B모선이 만나니까 아크가 발생해요. 그런데 단로기는 어떻습니까? 아크 소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닫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섣불리 닫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닫을 수가 있을까요? 온 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모선 연락용 차단기입니다. 모선 연락용 차단기는 개방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상시에 상태가 오프 상태예요. 오프 상태. 평상시 상태가. 그런데 이거는 이제 등전이를 시키기 위한 모선 연락용 차단기입니다. 자, 먼저 차단기가 열려 있으므로 단로기는 조작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조작이 되고요. 단로기를 닫아도 되죠. 그러면
왜냐면 차단기 열려 있으니까요. 닫아도 상관없잖아요. 자, 그리고 B모선도 이렇게 닫아주겠습니다. B모선에 연결된 이 32번 단로기도 닫아주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차단기는 아직 덜 닫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차단기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닫으면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발생해요? 아크가 발생해요. 그런데 차단기는 아크 소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연결이 되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요 사이에 등전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등전위라는 건 뭐죠? 전위가 같아진다. 전위가 같으면 전류 흐르나요? 흐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모선과 B모선의 등전위를 먼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역할을 끝냈으니까 해제시켜주면 우리의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어떨 때? 모선을 점검할 때. 그럼 순서를 마치 이제 다시 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31번부터 조작을 해야 되겠죠. 또는 32번부터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열려 있으면 이 둘 중 하나는 다 조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온이라고 쓸게요. 왜냐면 1번 문제에서 10-on, 20-on 이런 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31에 on, 32부터 적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32에 on, 그 다음에 30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on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30 on.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지금 이건 무슨 과정이에요? 등전위를 시키기 위한 모선 연락용 차단기의 투입 과정입니다. 투입 과정. 그 다음에 그럼 여기와 여기가 지금 등전위가 됐죠? 그러면 차단기래요. 단로기가 어떻게 돼요? 연결돼도 아크가 발생하나요? 아니죠. 왜냐면 여기와 여기가 전위가 같아졌으니까 여기 아크 발생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on이 될 수 있는 거죠. on. 그러면 21에 on 적을게요. 근데 21에 on을 시키기 전에 만약에 22번을 먼저 오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 전력 공급이 끊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조작도 할 수 없어요. 차단기가 계속 닫혀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부하의 운전을 무정전으로 하기 위해서는 21번을 먼저 on 해줘야 됩니다. on. 자, 그 다음에 22번을 볼게요. 22번은 어떻죠? 열어줘야지 B모선에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22번 off 적어주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모선 연락용 여기는 이제 여기가 끊겼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볼 일 없잖아요. 이 B모선에 연결된 게 끊겼으니까. 그럼 이제 모선 연락용 이 차단기도 그냥 초기 상태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기 상태로 돌려주는 거죠. 자, 어떻게 돌려주죠? 여기 차단기를 먼저 오프해 줘야 됩니다. 차단기를 먼저. 그러면 30 여기 다른 색으로 쓸게요. 30 오프. 그 다음에 31 오프. 마지막으로 32 오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검 시에는 이거 먼저 했다가 등전이 먼저 시켜줬다가 여기 바꿔주고 여기 등전이 해제시켜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검을 다 했어요. 점검이 끝났습니다. 점검 완료 시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합니다. 점검이 완료되면은 어쨌든 다시 돌려놔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걸 돌려놓기 전에 뭐부터 해줘야 된다고요? 등전 위부터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31에 on, 32에 on, 30에 on, 그 다음에 22 on, 21에 off, 그 다음에 30 오프, 31 오프, 32 오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작 순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은 이제 10, 20, 30에 대한 기기의 명칭인데, 자, 10, 20,
30은 뭐예요? 사각형 네모로 되어 있는 거 교류 차단기입니다. 교류 차단기.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은 이제 11, 20일에 대한 기기의 명칭입니다. 이런 것도 다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 주면 돼요? 달록이라고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중 모선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선의 점검 시에도 부하의 운전을 무정전으로 할 수 있어서 전원 공급의 신뢰도가 높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이중 모선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모선 연락용 개방, 즉 이중 모선의 점검 완료 시에 달로기와 차단기 조작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그림은 변류기를 영상 접속시켜 그 잔류 회로에 지락계전기 DG를 삽입시킨 것이다. 선로 전압은 66kV, 중성점에 300ohm의 저항 접지로 하였고 변류기의 변류비는 300에 5이다. 송전전력 2만 kW, 역률 0.8 지상이고 A상의 완전 지락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했을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개통도가 나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소문제가 4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고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어느 부분을 조금 헷갈려 하시냐면은 바로 이 A상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계산을 할 때 이 지락 전류와 부하 전류의 합으로 구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자, 이번 내용을 좀 잘 공부를 하시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출제된다면 여러분이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여기 보시면 3상 3선식 Y결선이 되어 있고요. 중성점이 접지가 되어 있는데 저항을 통해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락계전기 DG가 있고요. A 전류계, B 전류계, C 전류계가 각각 상별로 있게 되고 변류 B를 거쳐서 이렇게 공급이 되죠. 변류비 300에 5입니다. 그리고 송전선로의 선로 전압은 66kV라고 했으니까 상과 상 사이에 걸리는 이 전압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66kV다. 선간 전압이 66kV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Y결선이기 때문에 이곳에 걸리는 상 전압은 얼마가 됩니까? 상 전압은 루트 3분의 66,000 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Y결선에서는 선간 전압의 루트 3분의 1이 상전압이잖아요. 결국에 이것은 대지전압과 동일하게 되죠. 대지전압과. 자, 그 상태에서 A, B, C 상이 있게 되는데요. 송전전력 2만 kW 그리고 역률이 0.8이라는 소리. 우리 전력은 있잖아요. 공급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급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소비만 있어서도 안 되겠죠.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결국에 송전전력 2만 kW라고 하는 것은 이 뒤쪽에서 받는 어떠한 부하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하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부하의 전력이 얼마라고요? 2만 킬로와트. 역률이 얼마라고요? 코사인 세타가 0.8의 지상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문제 1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소문제 1번에서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나요? 바로 지락계전기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지락계전기에 흐르는 전류. 지락계전기는 가만 보면은 변류기를 거쳐서 공급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자, 지락계전기에 흐르는 전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평형 상태부터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A상, B상, C상은 3상 평형 전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A, B, C가 어떻게 돼요? 셋 다 합은 0이 됩니다. 왜냐? 크기가 같고 방향이 120도씩 차이 나기 때문에 A, B, C상을 더하면 0이 돼요. 0. 그런데 지금 무슨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A상에 지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지락되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락 전류 I, G가 흐르게 되죠. 맞습니까? 지락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A, B, C상 뒤쪽에 이제 부하가 연결되어서 전류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하전류, 여기도 부하전류, 여기도 부하전류가 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크기는 같고 위상이 다 120도씩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전류, 그러니까 이 지점, 지락된 점을 기준으로 이 왼쪽에서 들어오는 전류는 부하전류와 지락전류의 합으로서 구성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지락계전기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A상에서 들어오는 전류와 B상에서 들어오는 전류와 C상에 들어오는 전류가 합이 돼요. 그러면 일단 0이 되는데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된 거예요? 지락 전류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플러스 뭐가 흘러요? 지락 전류가 같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락 계전기의 전류를 적을 때 IA1, IB1, IC1이라고 할게요. 1이라고 붙인 이유는 여기에 들어가는 A상의 1, B상의 1 이렇게 그냥 명칭을 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스칼라가 아니죠. 다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는 평형시에 0이라고 했어요. 0인 상태예요. 여기에 만약에 지락이 발생하더라도 이 셋은 뭐예요? 0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 부하에 계속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추가된다고요? 지락 전류 IG가 추가가 된다고요. 근데 지락 전류가 흐르려면은 어쨌든 전류의 흐름 경로는 폐회로여야지만 가능을 한데 우리가 폐회로라고 하는 것은 닫힌 경로잖아요. 자, 지락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A상 이렇게 지락이 되죠? 이게 어디로 갈까요? 자,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저항을 거쳐 중성점으로 들어가서 A상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러한 폐경로가 형성이 돼요. 자, 이것을 회로로 나타내면은 교류전압이죠. 회로를 나타내면 저항이 하나 있는 교류 회로가 됩니다. 근데 저항값은 얼마입니까, 지금? 300옴이죠. 전압값은 얼마예요? 전원이 이 친구입니다. 대지전압이죠. 대지전압. 그러면은 루트 3분의 66,000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뭐라는 거예요? 지락 전류 IG라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IG라고 하는 것은 접지 저항분의 대지 전압으로서 구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300, 대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분의 66,000입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127.02A가 나오게 돼요. 127.02A. 그러면 지락계전기에 흐르는 전류가 127.0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엇을 거쳐야 되죠? 변류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변류기의 역할이 뭐예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해서 계기에 공급을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거 전류 매우 크기 때문에 지락계전기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변류비의 역수로 곱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지락계전기에 흐르는 전류 IDG라고 하는 것은 127.02에다가 300분의 5 변류비의 역수를 곱해주면은 이 값은 얼마가 된다고요? 2.12 9처럼 보이네요. 2.12A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번 문제에서 풀어야 할 사항은 바로 2.12A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2.12A라고 적을게요. 자, 여기 지락 전류 값도 127.02A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지금 지락 전류를 계산하고 그리고 DG, 지락 계전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풀 문제는 2번, 3번, 4번이죠. 자, 2번 문제 보시면 A상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 3번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4번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개 다 변류비를 고려를 해줘야 하겠죠.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A상에 흐르는 전류를 알기 위해서 이 뒤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는 지락 전류와 부하 전류의 합으로서 구성이 되죠. 즉, A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B상과 C상과 기전력은 같지만 지락된 경로와 병렬 구조로 하음으로써 A상은 임피던스가 낮아져서 B상과 C상보다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A상에 흐르는 A상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요. 이 전류, 이 A상에 흐르는 전류예요. A상에 흐르는 전류. 그거는 뭐라고요? 부하 전류 I, 여기가 I라고 한다면 부하 전류와 지락 전류의 합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 방향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위상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크기와 위상. 자, 그럴 때 먼저 이 부하전류를 구해 볼게요. 부하전류. 자, 부하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여기 전력 얼마였습니까? 2만이었습니다. 여기 역률 얼마였어요? 0.8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압은 얼마였어요? 66kV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상 선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루트 3 곱하기 전압 곱하기 역률 분의 전력을 해주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전류 이 값 얼마 나옵니까? 218.69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공학용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것이 부하전류냐라고 했을 때는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크기는 맞는데 이걸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엔 무엇이 존재합니까? 역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역률. 그럼 역률이 존재한다는 거는 유효분도 있고 무효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유효분과 무효분으로. 자, 그래서 218.69라는 것을 피상이죠. 어떻게 보면 피상. 근데 유효분과 무효분으로 나눠주려면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먼저 곱해줘야 됩니다. 0.8 마이너스 해줘야 돼요. 왜 마이너스냐면은 역률이 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상 전류가 되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J 사인 세타 0.8이 코사인 세타면 0.62 사인 세타죠. 0.62. 그래서 이렇게 닫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은 따라서 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요? 174.95 마이너스 J 131.22 암페어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부하전류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지락전류 얼마였어요? 127.0이었습니다. 따라서 IA라고 하는 친구는 얼마입니까? IA라고 하는 친구는 I 더하기 IG니까 I 더하기 IG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이 127.02를 더하면 되죠. 자, 그러면 그 값은 301.97 마이너스 J 131.22 암페어가 됩니다. 실수분은 실수부,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계산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크기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A 이상에 흐르는 전류를 절대값을 씌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죠? 루트 301.97 제곱 더하기 131.22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그 값은요 329.25 암페어가 나오게 돼요. 이게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절대값입니다. 그 다음에 뭘 고려를 해줘야 되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건 아니죠.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 IA잖아요. I 대문자 A 이 전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변류기를 거쳐야 됩니다. 변류기를 거쳐야 되는데 자, 변류기 목적이 뭐라고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대전류이기 때문에 이걸 소전류로 변성하려면 여기에 뭘 곱해줘야 됩니까? IA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구하는구나. 329.25 곱하기 변류비 300분의 5를 해주면 구할 수 있겠네요. 이 값은 얼마입니까? 5.49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 소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바로 5.49 암페어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5.49. 그러면 여기가 5.49가 됩니다. 그러면 3번과 4번 문제는 동일하게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냐면 B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 C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사고는 A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B상과 C상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건전한 부하 전류만이 흘러야 됩니다. 아까 전에 구한 부하 전류 얼마였습니까? 218.69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IP 그리고 IC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구하죠? 218.69라는 것에다가 지금 크기로 그냥 계산하는 거죠. 300분의 5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흘러야 돼요? 3.64 암페어가 흘러야 되죠. 여기도 3.64, 여기도 3.64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A상에 흐르는 전류는 B상과 C상에 흐르는 전류보다 많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5.49, 여기는 3.64, 3.64 이렇게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영상 접속시켜서 지락계 전기 DG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각각의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풀이를 한 번만 정리를 쫙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좀 이것을 응용한 회로도 여러분 쉽게 풀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임피던스 맵과 조건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도 소문체가 여러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개통도를 주고 여기에 각각의 퍼센트 임피던스라든지 아니면 임피던스가 나와 있는 조건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소문제를 이렇게 풀이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이제 문제 수도 많고 또 많이들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또 자주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 문제와 똑같이 나왔다기보다는 이 문제와 똑같이 나온 것도 있겠지만 유사한 개념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특히 각각의 기준 용량이 다른데 퍼센트 임피던스들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바로 기준 용량에 맞춰진 퍼센트 임피던스 또는 퍼센트 리액턴스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문제를 바로 봤더니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자, 여기 다음 임피던스의 100메가볼트 기준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에 직접 각각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퍼센트 ZS라고 하는 것은 한전 측의 154kV 인출 측의 전원 측 정상 임피던스가 몇 퍼센트래요? 1.2%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얼마예요? 100메가볼트 기준. 그러면 환산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100메가볼트 기준으로 구하라고 있는데 100메가볼트로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그냥 1.2%다라고 적겠습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동의하셨어요? 자, ZTL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퍼센트 임피던스가 아니라 그냥 임피던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154kV 송전선로의 임피던스 1.83 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단위가 없는데 여기는 옴이니까 이거는 그냥 임피던스를 줬으니 이것으로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ZTL이라고 하는 것을 퍼센트 임피던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퍼센트 ZTL이라고 하는 거는 10V 제곱분의 PZ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V의 기본 단위는 킬로볼트고요. P의 기본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킬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완성을 해보면 10 곱하기 전원의 전압이 154킬로볼트니까 154 그대로 제곱 분의 PZ인데 P가 킬로볼트 암페어 기준인데 여기는 지금 100메가볼트 암페어 메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메가는 킬로의 세제곱 곱해진 거죠. 자, 곱하기 옴은 1.83옴이 됩니다. 자, 이것을 하면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오겠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0.77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0.77%. 지금 제가 쓰는 거는 다 100메가볼트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TR1을 보겠습니다. TR1은 10%는 10%인데 15메가볼트 기준이래요. 자, 우리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를 환산할 때는 자기 용량분의 기준 용량 곱하기 퍼센트 자기 임피던스를 곱해줘야 됩니다. 즉, 어렵지 않아요. 자기 임피던스가 자기 용량이 얼마라고요? 15메가볼트 15분의 100메가볼트 기준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자기 퍼센트 리액턴스가 얼마라고요? 10%라고요. 그래서 10을 곱해주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66.67%가 나옵니다. 원래 66.66666 이렇게 되는데 반올림을 해서 66.67%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얼마라고요? 66.67%구나. 자, 이와 동일하게 같이 구하면 여기는 용량이 지금 2배 됐습니다. 근데 용량이 지금 분모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수준이니까 여기는 33.33%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남은 것도 뭐예요? 남은 거는 바로 ZC라고 불리는 건데 소문자 C입니다. 자, 어디 있는 거 하니? 여기에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커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뭡니까? 직렬 콘덴서입니다. 직렬 콘덴서의 역할이 뭐죠? 선로의 리액턴스를 감소시켜서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 거죠. 유도 리액턴스를 보상하는 건데, 자, 100메가볼트 기준으로 50%입니다. 정말 고맙게도 그대로 50% 쓸 수가 있겠네요. 동의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전부 다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이제 이 조건은 안 띄워도 되겠죠?
자, 1번 볼게요. 100MV 암페 기준의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시오. ZTL은 얼마라고요? 0.77. ZTR1은 얼마입니까? 66.67. TR2는 얼마입니까? 33.33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A, B, C점을 보시면 A점은 여기고 B점은 여기고 C점은 여기입니다. 자, 이것의 팁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전원 측에서 오는 방향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A점에서 바라볼 때, B점에서 바라볼 때, C점에서 바라볼 때 전원 측에서 그 지점까지 어떻게 오는지 그 경로를 보면 됩니다. 먼저 A점을 볼게요. A점 어떻게 되죠? 전원 측이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공급이 됩니다. 전력이 공급이 되잖아요. 전원이. 그러면은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그 경로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 더하기 0.7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자, 저기는 띄워놓고 여기다 적어볼게요. 퍼센트 ZA라고 하는 거는 1.2 더하기 0.77이니까 이 값은 1.97%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점을 보겠습니다. B점은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다 더해줍니다. 1.2 퍼센트 ZB라고 하는 것은 1.2 더하기 0.77 더하기 TR1은 66.67 더하기 여기가 뭐죠? 50%. 만약에 이걸 그냥 플러스 50으로 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직렬 커패시터는 마이너스를 해줘야 됩니다. 반대 부호로 직렬 커패시터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50이 되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50.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은 그 값은요 18.64%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 ZC. ZC는 여기에요. 이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대문자 C. C는 이 경로를 봐야 되죠. 이 경로. 자, 이 경로를 봐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로 다 더해주면 되겠죠? 1.2 더하기 0.77 더하기 여기는 33.33입니다. 자, 이렇게 다 더하게 되면 그 값은 35.3%가 나오게 됩니다. 35.3%. 자, 그래서 우리가 저기 1번, 2번, 3번에 1, 2, 3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소문지를 보시면 자, A, B, C 각 점에서의 차단기의 소요 차단 전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볼게요. A, B, C점에서의 각각의 차단기의 소요 차단 전류. 자, 차단 전류라고 하는 것은, 차단기의 차단 전류라고 하는 것은 IS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단락 전류, 최소 차단 전류는 단락 전류와 같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P의 N이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PN이 아니죠. IN이죠. IN이라고 놓을 수 있어요. IN은 전격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차단 전류가 단락 전류이기 때문에 저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이때 들어가는 퍼센트 임피던스란 A점에서의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 B점에서의, C점에서의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A점은 얼마였습니까? 1.97이었죠. B점은 얼마였습니까? 18.64. C점은 얼마였습니까? 35.3%.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을 이용해서 IA, IB, IC 차단기의 소요 차단 전류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봐야 할 것, 바로 이 변압기의 전압입니다. 변압기가 여기 지금 두 개가 이렇게 기호가 있잖아요. 요거를 가운데로 이렇게 나누세요. 나누면 이 위쪽은 1차 측, 아래쪽은 부하 측입니다. 2차 측. 자, 그래서 1차 측은 삼상 154kV의 전압을 사용하겠다라는 거고, 이 B쪽으로 다 연결이 되는 이 부하들은 누가 공급한다는 거예요? 단상 55kV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는 단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B점에서는 단상. 자, 위쪽은 삼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삼상 154 그리고 6.6이 있기 때문에 위에도 삼상 아래도 삼상 전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겠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는 당연히 송전 선로의 그 인출구 전원 측이기 때문에 삼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적어보면은 먼저 IA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IA라고 하는 것은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1.97이었습니다. 1.97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를 해야 되는데 전격 전류. 자, 루트 3 곱하기 전원이 몇 킬로볼트였습니까? 154킬로볼트였죠. 154킬로볼트에 전력은 얼마였습니까? 100메가볼트 암페어니까 100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비대칭분을 고려한 상승 계수는 1.6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으로 돼야 하고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킬로 암페어입니다. 킬로 암페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가 지금 10의 세제곱이 아니라 10의 6제곱이 돼야 되고 킬로 암페어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제곱 해도 되겠죠. 왜냐면은 제가 지금 154kV라고 했으니까 잠깐 착각했는데 여기 킬로볼트로 쓸 거면 여기 10의 세제곱 써도 되죠. 왜냐면 어차피 6제곱, 3제곱이면 세제곱이면 약분되니까요. 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을 계산하면은 이 IA라는 전류는 30.45의 킬로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30.45 킬로 암페어. 그다음에 B라고 하는 친구를 보겠습니다. B라고 하는 친구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18.64였습니다. 18.64분의 100에 곱하기 자 이제 중요한 전격 전류를 적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상을 써야 된다고요. 단상일 때는 루트 3 암 곱해도 됩니다. 그래서 55분의 100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얼마가 나온다고요? 15.61 킬로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IC를 보겠습니다. IC라고 하는 것은 35.3%입니다. 35.3분의 100 곱하기 분수 루트 3 곱하기 전압 6.6kV죠. 그리고 전력은 아까 전에 100메가볼트 암페어로 했으니까 100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주면 그 값은 얼마가 나와요? 바로 39.65 킬로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굉장히 길고 또 계산 과정도 복잡해 보이고 이걸 도저히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리고 왜 여기는 삼상이고 여기는 단상이었지? 라고 고민이 많이들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도 한번 풀이해 보시면은 나중에 계속해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풀면요. 그거는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집중하셔서 이 문제 여러분의 것만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